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제 주제 4로 넘어갑니다. 주제 4는 동아시아 세계 발전인데 여기 송부터 몽골까지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은 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죠. 네,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황제 독재와 문치주의라는 말인데요. 송에 대한 이야기니까 송이 어떻게 건국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5대 19개 분열 상태로 잠깐 분열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이 이를 수습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광윤은 말씀드렸다시피 절도사 출신이에요. 절도사 출신. 그러다 보니까 절도사 출신이다 보니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자기네들이 많이 보이겠죠. 왜냐하면 절도사는 지방의 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 거점을 갖고 있던 절도사의 권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조 조광윤의 정치는 바로 문치주의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황제 독재권을 강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예로 들어보면은 절도사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황제가 군사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관이 아닌 문관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군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과거제의 전시를 도입합니다. 말 그대로 전시 같은 경우에는 최종 시험, 과거에서 최종 시험을 황제가 주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시가 도입이 되면서 황제 권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역할, 그리고 재상들의 권한이 약화되는 걸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결과로 국방력은 약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와 세패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세패라는 거는 뭐 비단이라든지 그리고 은을 지불하는 건데 어떤 나라에 지불하느냐, 이따가 보게 될 요와 서하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재정난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황제는 최종 시험장에서 불합격된 360명을 명부에 기재한 뒤 그들을 소견하고 195명을 선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시험에서 전시를 채택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료로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방비나 재정난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 이를 이제 타개하고자 등장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왕안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안석이 새로운 법이라고 얘기하는 신법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 신법을 통해서 재정난을 극복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국강병이라든지 그리고 민생의 안정을 추구한다. 그 구체적인 이제 신법의 방안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농민에게 싼 이자로 영농자금을 빌려주는 청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인에게 주는 시역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역 대신 돈을 거두고 품삯으로 일을 시키는 모역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물품 구매한 거는 우리 한나라 때도 했었던, 다시 쓸게요. 한나라 때도 다시 했었던 균수법, 그리고 농가를 조직해서 이제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민병으로 삼는다라 그래서 보갑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기르게 하는 보마법 등의 여러 가지 신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대표적으로 구법당 같은 보수파 또는 대상인, 대지주들의 반발로 실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송이 나중에 금의
화북 점령으로 인해서 수도를 이만으로 천도를 하고 나라 이름을 남송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1279년 13세기에 들어와서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된다. 1279년인데 뭐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세기에 망했다라고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지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강남이 개발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게 가장 송나라 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이때는 강남의 경제력이 이제 화북의 경제력을 추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송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 위쪽을 이따가 보시겠지만 요나 서하 뭐 금이 계속 침략을 하면서 화북 지역을 그들 이민족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한족들이 강남으로 많이 이주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농업을 보시면은 농업 기술이 크게 발달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기술이 발달하느냐? 여기에 용골차도 나와 있는데 용골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술 물을 끌어오는 기술이 늘어나게 되고요. 모내기법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작물, 새로운 품종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참파벼가 되겠습니다. 참파벼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농업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농업을 어디에서 바로 창장강 하류 지역이 최대 곡창지대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그리고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 소작인 전호 지주와 전호의 제도, 지주 전호제가 확산이 되면서 전호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산업은 어떻게 발달을 하느냐? 산업은 이게 발달이 됩니다. 석탄이 사용이 많이 되면서 뭐 제철이라든지 이런 수공업들이 크게 발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업 같은 경우는 행과 작 같은 동업조합이 만들어지고 화폐 같은 경우에도 동전이 많이 주조가 된다. 그리고 교자 그리고 해자 같은 지폐들도 사용하게 되더라. 동전과 지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넘어가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역. 조선술과 뭘 발견하느냐?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발견이 되면서 해상교역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를 담당하기 위해 당나라 때도 있었지만 시 박사가 만들어지더라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교육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화적으로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건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과거제가 완성이 되면서 학자이면서 관료인 사대부가 성장하는데 이 사대부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황제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고 또는 경제적으로서는 지주로서 전호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대의 명분론과 그 다음에 화의론이라고 쓸게요. 화의론이 중요시 되는데 요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집대성한 게 바로 성리학이 되겠고요. 이 성리학은 남송 시절에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명분이라든지 화의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화 즉 한족과 그 다음에 이민족 이들이 얘기하는 오랑캐를 이제 구분짓는 이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서로는 사마광이 자치 통감이라는 책을 작성한다. 근데 여긴 편년체 역사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마천의 사기 기전체와는 다르게 연도에 따라서 정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리고 서민문화 이야기하면요, 서민문화도 발달을 합니다. 뭐 서민오락이라든지 뭐 잡극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 인쇄술, 화약, 아까
그렇죠. 나침반 같은 것들이 이제 서양의 전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변화하는데, 이로 인해서 뭐가 발달하게 되느냐, 바로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 송과 같은 시기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나라는 바로 요가 되겠습니다. 거란족이고요. 거란족은 발해를 멸망시켰고,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송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송을 자연스럽게 좀만 있으면 우리 내려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송과 뭘 맺냐, 전연의 맹약이라는 거를 체결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연의 맹약을 통해서 비단과 은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으로는 북명건제, 남명건제, 그래서 유목민 사회와 농경민 사회를 통치가 나누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들은 고유의 거란 문자도 사용을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교와도 연관이 있어서, 플러스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대장경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실 거는 서하 탕구트족 11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대표 인물이 야율, 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탕구트족은 이원호 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서무역으로 번영하고 고유문자 사용하고 물자를 공급받은 거는 이제 요와 마찬가지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세기에 등장했던 나라, 12세기겠죠. 12세기 금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둘 이름이 바로 아구다라는 사람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송과 연합해서 요를 정복을 합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이겠죠. 요를 정복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없으니까 송을 공격해서 화북 지역을 점령해버려요. 이게 바로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인데, 어떤 내용이냐, 송의 황제를 납치해가는 또는 생포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카이펑 지도 보시면 카이펑에 있던 송의 수도가 이만 항저우로 내려가게 되고, 송 이름이 그냥 송이 아니라 남송이 된다. 그러면서 금은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중도로 천도하게 되고요. 고유문자 있었고요. 그리고 여진족은 맹안과 맹안, 모극제, 그리고 한족은 주연제로 통치하는 통치 방식의 이원화를 볼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은 나와 있고 비단 나와 있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리하죠.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송이 있는 와중에 이때 요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서하도 존재하는데, 이 요와 서하에 각각 뭘 보내요? 세패를 보내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를 막아주려고 금을 썼는데, 금이 요도 아웃시키고 서도 물러나게 하면서 했지만 제대로 돌아온 피드백이 없으니까 금이 송을 공격하면서 송은 어떻게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뭘로? 남송으로 찌그러지게 된다. 이 스토리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키워드들 각각 정리해 보면, 송때 키워드는 문치, 주의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 등장합니다. 왕안석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크게 발전하는 모습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송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성리학이 이때 등장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와 서와 금 같은 경우에 각각의 나라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 이 송을 공격했던 사건이 바로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도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 내용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몽골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